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1위에 도달했죠. 반면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현재 3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건 조작된 데이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피셔입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해킹 윤리학을 공부하는 석사생이죠. 인터넷 속도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미국 교수가 진행하는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 들렸습니다. 중국이 인터넷 최강국이라니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검열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인터넷 속도만 놓고 보면 중국이 세계를 앞서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반신반의하며 자료를 찾아보았죠. 실제로 일부 통계에서는 중국의 도시 지역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저희 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어요. 세계 인터넷 현황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큰 그래프를 띄웠죠. 놀랍게도 실제 다운로드 속도 세계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10위권 밖이었어요. 의아했습니다. 같은 날 완전히 다른 정보를 접한 거죠. 교수님께 다가가 물었어요. 통계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고요.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통계는 측정하는 방식과 장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라 했죠. 교수님의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논문을 위해 직접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마침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행 연구 연수를 결심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한국의 인터넷에 대해 좀 더 조사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2GB 영화를 단 43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최소 5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또 고속버스에서도 끊기지 않는 4K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베를린 지하철에서조차 연결이 자주 끊기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정말 가능한 걸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연수, 그 시간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죠. 인터넷 속도라는 작은 호기심이 제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 거라군요. 논문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인터넷 속도와 표현의 자유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주제가 제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노트북 측정 장비, 그리고 한국어 기초 회화책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피곤했지만 설렘이 더 컸죠. 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독일 공항에서도 와이파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거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접속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연결되었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터널 속에서도 연결이 유지된다는 점이었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싶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첫 실험을 했습니다. 2GB 영화 파일 다운로드 시간을 측정했어요. 시계를 보며 시작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51초 만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어요. 통계보다는 조금 느렸지만 그래도 독일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카페, 식당, 지하철, 버스 정류장, 심지어 한 사찰에서도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디서나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복궁 근처 카페였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카페였는데 그곳에서도 영상통화가 끊김없이 가능했죠. 교수님께 첫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실제 체험 결과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통계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인터넷이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죠. 병원 예약을 해야 했을 때였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진료 예약부터 결제, 처방전 수령까지 모바일로 끝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와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또 한 번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앱 하나로 다양한 음식점을 비교하고 결제하고 배달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3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대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바일로 해결됐습니다. 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화면에 직접 서명하면 됐어요.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이루어졌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통계보다 진짜 삶이 앞서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인터넷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국인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은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들은 그 위에서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가 2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학과 교수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기술 컨퍼런스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비교 연구를 위한 좋은 기회였죠.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 동의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은 괜찮았어요. 호텔은 국제적인 체인이라 와이파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상황이 달라졌죠. 회의가 시작되고 노트북을 켠 저는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처음엔 속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서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죠.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데 5분 이상 걸렸습니다. 서울에서라면 몇 초면 끝날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논문 작업을 위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유튜브도 드롭박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오류인 줄 알았어요. 옆자리 한국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많은 해외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다고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서비스들이 모두 접속 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문 작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대부분 구글 드라이브에 있었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VPN을 시도해봤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설치해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는 주요 회의나 행사 기간에 VPN 차단을 더 강화한다고 해요. 저는 그저 인터넷 속도를 연구하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정치적 현실과 마주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하려 했지만 계속 끊겼습니다. 메시지는 가끔 전송되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갑자기 디지털 세상에서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중국 학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속도 문제를 언급했더니 그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측정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다운로드 속도는 상하이의 거의 3배였어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인터넷의 개방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어떤 사이트든 접속할 수 있었죠. 반면 중국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사이트만 빠르게 접속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차이였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이 느린 게 아니라 닫혀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이제 저의 연구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환경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서울대학교 통신공학과 김민수 교수님과 인터뷰 기회가 생겼어요. 김 교수님은 아시아 인터넷 인프라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들고 교수님 연구실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조용한 연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첫 질문은 중국의 인터넷 속도 통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선 중국이 상위권에 있는데 제 경험은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의 속도 통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첫째, 측정 사이트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사이트로만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마치 같은 건물 안에서만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것과 같죠. 둘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서 평균값이 왜곡됩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만 볼 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열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의 방화벽은 모든 해외 데이터를 검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 저하가 발생해요. 교수님은 이것을 높이 솟은 댐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댐을 통과할 때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데이터도 검열 시스템을 통과하며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은 컴퓨터를 켜고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용률도 1위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인프라는 갖추었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은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은 보급과 활용 모두 최상이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관광객 인터넷 만족도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통계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인터넷은 정말 놀라웠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는지에 대해서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IT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혁명의 기반을 다졌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지금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죠.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인구 밀도와 아파트 문화도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구조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반면 넓은 국토에 인구가 분산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비용 문제로 전국적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며 교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진정한 인터넷 강국의 조건이 무엇이냐고요? 단순한 속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제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유로운 접근, 안정성, 그리고 활용도가 모두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인터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디지털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표자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죠.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샤오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 인터넷 속도와 관련해 한국의 우수성만 계속 언급하시는데 이는 매우 편향된 시각입니다. 샤오칭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중국의 인터넷도 결코 느리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빠릅니다. 저는 이런 일방적인 서술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으니까요.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클라라 피셔입니다. 저는 최근 상하이를 방문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방금 샤오칭 학생이 말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상하이에서 겪은 접속 지연과 차단된 사이트들, 그리고 VPN마저 연결되지 않았던 불편함은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서울과 상하이에서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프는 분명했어요. 다운로드 속도, 지연 시간, 안정성 모두 서울이 우세했습니다. 샤오칭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어요. 당신의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중국 내부 사이트로 측정했어야 해요.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개인적인 공격을 받은 것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응답하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좌장을 맡으신 박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좋은 지적들입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합니다. 기기, 지역, 시간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들어 대형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국제 표준 방식으로 측정한 품질지수 자료였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튜브 버퍼링률이 가장 낮았어요. 즉,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가장 적다는 뜻이었죠. 이 데이터는 구글 자체에서 측정한 것으로 전 세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물론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샤오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빠르게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거의 외치다시피 했습니다. 이 자료는 명백히 조작되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선전일 뿐입니다. 강당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을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샤오칭의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되면 진실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차분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샤오칭, 이건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예요. 제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접근성이라는 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긴장되었습니다. 이어서 말했어요. 아무리 빠른 인터넷이 있다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빠름일까요? 속도는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샤오칭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자료를 가방에 구겨넣고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강당을 감쌌어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다시 발언권을 가져가셨어요. 이런 열정적인 토론이 바로 학문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교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분위기를 전환하셨어요. 인터넷 인프라의 참된 가치는 전국적 균형에 있습니다. 한국은 도시 지역뿐 아니라 농촌까지 99.9% 보급된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한국 지도가 나타났는데 전국이 고르게 연결된 네트워크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국 인터넷의 진정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논쟁에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한국 학생 몇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클라라, 정말 멋진 발언이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평소에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들의 격려가 내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샤오칭이 걱정되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지만 그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테니까요. 세미나장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샤오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딘가 공허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샤오칭,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지만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클라라.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우리는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해야 해요. 그게 학문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샤오칭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앞에서 자국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 논쟁이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화적, 정치적 맥락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이었어요. 이해해요, 샤오칭.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화해의 순간이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디지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결국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샤오칭과의 논쟁은 불편했지만 그것이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어요. 인터넷이란 기술은 결국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논문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샤오칭과의 논쟁 이후 저는 인터넷의 더 본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도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마침 한 세미나에서 리밍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베를린 공대 동문이었는데 과거 중국에서 해커로 활동했다가 독일로 망명한 경우였습니다. 카페에서 리밍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중국 내부의 검열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방화벽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키워드 필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트래픽 조작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심지어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고 합니다. 리밍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어요. 중국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떤 데이터가 검열되는지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차단 지점들이 가득했어요. 검열의 규모와 정교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질문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리밍은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빨간 선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UN 기준으로 인터넷 자유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했죠. UN 오픈넷 기준이라는 말이 궁금했습니다. 리밍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평가하는 국제 지표라고 합니다. 검열 수준, 콘텐츠 차단, 사용자 감시,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밍과 헤어진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자유라는 점을 확실히 느꼈으니까요.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인터넷의 가치였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부터 사회 문제까지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가며 논쟁했어요. 검색 결과에는 다양한 관점의 기사들이 나왔고 정부 비판적인 내용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VPN 없이도 전 세계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다양한 해외 사이트들까지 모두 이용 가능했어요. 누구나 정보의 수용자가 될 뿐 아니라 발신자도 될 수 있었죠. 베를린 공대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연구 방향을 수정하고 싶다고요. 속도와 더불어 인터넷 자유도가 경제 발전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즉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며 지지해 주셨죠. 그날 저녁 한국 친구 민지와 식사를 했어요. 민지에게 제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인터넷 자유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죠. 민지의 말은 저에게 또 다른 통찰을 주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는 빼앗겨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상하이에서 며칠 지내며 제한된 인터넷을 경험한 저는 자유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논문 개요를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자유와 혁신 인터넷 개방성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했어요. 인터넷 속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강국은 빠른 속도와 더불어 자유로운 접근성, 그리고 균형 잡힌 규제를 갖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가 제 학문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친구 준호의 제안으로 국회를 견학하게 되었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경외감이 들었죠.
국회 가이드가 여러 장소를 안내해 주었어요. 본회의장, 위원회실, 그리고 의원회관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국민소통센터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었죠. 한국 시민들은 이런 채널을 통해 정부와 소통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에 민주주의가 결합된 시민형 IT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도, 접근성, 그리고 자유가 모두 조화를 이룬 나라. 이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논문의 핵심 주제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디지털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 한국의 사례는 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끝나갔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며 베를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만 연구하러 왔다가 디지털 사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작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발표 제목은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자유다. 이 한 문장에 제 연구의 핵심이 담겨 있었죠. 발표장에는 그동안 만났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샤오칭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인사를 나눴죠.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먼저 제 편견을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속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을 직접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강국의 조건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라는 것을요. 발표를 통해 3가지 결론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인터넷 속도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둘째, 자유로운 접근성이 혁신과 창의성의 토양이 된다는 것. 셋째, 민주적 가치와 디지털 기술이 만날 때 가장 건강한 정보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의 사례는 이 3가지를 모두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 개방적인 접근성,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결합된 모델이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나라가 배울 점이 있는 사례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샤오칭이 손을 들었어요. 약간 긴장됐지만 그의 질문은 의외로 진지했습니다. 중국도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강국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개방성이 필요하다고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논문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모두 담았어요. 논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내 기준이 바뀐 나라 한국.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요. 논문 제출일,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은 제 논문을 흥미롭게 읽어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자유와 기술의 조화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죠. 교수님은 제 연구가 단순한 기술 비교를 넘어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학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받은 질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왜 한국은 이런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민주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두 가치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강화했다는 설명이었죠. 발표회 이후 몇몇 교수님들이 제 연구를 학술지에 투고해보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후 제 논문은 유럽 디지털 정책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강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았어요. 논문이 출판된 날,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6개월의 한국 생활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인터넷 정책을 연구하고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가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속도, 자유, 신뢰를 모두 갖춘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처음 깨달았던 그 순간들을요. 한국은 독일 엘리트 해커인 제가 인정한 진짜 디지털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금도 제 삶과 연구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어요. 내 기준이 바뀐 나라 한국.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